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예, 그 시간이 벌써 10시인데 예. 이게 지금 강의를 하는 게 맞을까요? 그, 지금 강의하면 예.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 아니, 생각에는 예, 다들 이제 또 이 분야도 많이들 아시고 하니까 예. 선박금융 관련해서 또 해운 금융 관련해서 또는 조선 관련해서 이 질문들을 받고 이렇게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아니, 그건요. 지금 우리가 시스템이 요, 그, 좀, 그, 지금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거의 한 7, 80%가 선박금융 잘 모르니까, 아니, 변호사님, 앞들어다 토론, 준비하신 내용을 잠깐 그 이야기를 먼저 하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녹화시켜가지고 일단은 준비하신 것 좀 너떨어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럴까요? 예, 예.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그 김창진 실장님 하고요. 그 저기 한중 카페리에서 돌아 계시니까 그런 이제 사실관계는 그 두 분이 좀 이야기하실 겁니다. 변호사님 필요하신 분들은. 네. 예, 알겠습니다. 뭐, 하여간 짧게 한번 예, 해볼게요. 예. 예, 제가 좀 정우영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면은 정우영 변호사님은 뭐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유명한 그 선박금융 변호사님이시고 또 뭐 그 이제 그 좀 공익적인 기능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으로 존경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에 또 겸임 교수로 또 강의도 하고 계시고요.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네, 화면은 공유 화면은 보이시죠? 잘 보입니다. 예, 예. 네. 이게 제가 뭐 어디 이상한 게 떴네요. 오늘 저 교수님께서 선박금융 이 개요를 강의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늘 뭐 하던 자료 갖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박금융 제가 강의할 때 보면 뭐 asset based financing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또는 뭐 선박 자체의 교환 가치, 선박으로부터 미래 수익을 담보로 합니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선박 담보부 대출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간단할 겁니다. 우리 선박금융을 우리가 뭐 슈파이낸싱 하면서 의미를 많이 두는데 왜 의미를 두는가? 뭐 특징이 뭔가 한번 간단히 뽑아보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일반 금융에 비해서는 대출금 규모도 크고 또 원리금 상환 기간도 굉장히 길어요. 통상 한 10년 정도 합니다. 일반 기업 금융이 보통 2년, 3년 이런 게 일반적이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선박금융, 항공기 금융이 기본적으로 10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체로 긴 게 하나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대출을 한 다음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구조도 조금 일반 기업금융하고 다른 게 원리금 합계 균등 방식을 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조금 뭐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음, 왼쪽 그림은 원금 균등 방식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1억 불을 빌렸다 그러면 1억 불을 10년 동안 빌렸다 그러면 1년에 이렇게 1,000만 불씩 원금을 갚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자를 붙여서 갚아 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 원금하고 이자를 합치면 이렇게 그 커브를 보면은 굉장히 높은 데서부터 이렇게 점차 낮아지는 커브가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이 돈을 빌려서 선박을 지었을 때 그 선박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이 해운 운임 수입인데 해운 운임 수입을 제가 이렇게 가정적으로 녹색 커브를 그렸습니다. 이 녹색 커브가 경우에 따라서는 원리금 합계 금액보다 높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런 기간이 한두 번, 1, 2회 못 갚으면은 은행에서는 바로 요주의로 분류를 하고 전액 상환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없애려고 원금하고 이자를 합한 금액을 균등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 이렇게 계산해서 만들죠. 그러면
시장의 운임 커브보다 살짝 이렇게 밑에 가게 만들 수가 있어요, 대체로. 그래서 이렇게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맞춤으로써 시장 운임 변동성에 대응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물론 새로 만든 배가 처음에 새 배는 운임이 비싸서 이것도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해상 운임이라는 게 뭐 배가 새 거라고 그래서 많이 받고 헌배라고 그래서 적게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 해상 운임은 대체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취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오늘 제가 이제 주안점을 두고 말씀드릴 것이 선박별로 독립된 소유 구조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 외항 화물 운반선의 선박금융을 보면 소유자가 해운선사가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뭐 파나마 SPC, 라이베리아 SPC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SPC를 통해서 좀 이렇게 SPC라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면 굉장히 이유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거에 태반이 왜 SPC를 쓰느냐인데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독립된 소유 구조를 취하나? 만약에 해운사가 배가 하나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거를 해운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조선소에다가 선박 건조를 맡기고 그리고 완성이 되면 자기 명의로 선박 소유권 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은행에다 담보로 제공을 하면 뭐 완전한 모습의 선박 금융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선박 하나, 선박 둘, 선박 셋 이렇게 해서 선박 여러 척을 확보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선박을 여러 가지 갖고 있는데 그중에 한 선박이 예를 들어서 이 배는 아닌데 VLCC 원유 운반선이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유 운반선이 미국 서부 연안에서 좌초하거나 침몰해서 기름을 흘린다.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어민들이 많이 생길 거고요. 또 미국 서부 연안에 각종 레저 시설이 많은데 거기 유류 오염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어민들이나 그 레저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 해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죠. 그러면은 손해 금액이 한두 푼이겠어요? 이게 손해 금액이 사실은 옛날에 엑슨모빌 1970년대 엑슨모빌 케이스가 벌써 한 50년 전의 건데 그게 순손실이 한 70억 불, 기타 부대 손실까지 포함해서 한 100억 불 정도의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 해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하고 동시에 뭘 하냐면 배들을 다 압류를 해요. 왜냐하면 재판에 이겨도 재산이 없으면 손해를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선박들을 다 압류할 겁니다. 그러면 선박 한 척이 뭐 1억 불씩 해도 100억 불 손실을 감수하려면 보전하려면 100척을 압류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사고 한 번 나서 기름 한 번 흘리면 한순간에 모든 선박이 압류됩니다. 선박의 압류는 일반 부동산이나 동산의 압류하고 달라서 선박 정선 명령을 내려가지고 선박의 운항이 금지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운사는 사실은 그 순간 뭐 파산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SPC를 쓰면 뭐가 좀 달라질까 하는 겁니다. 독립된 소유 구조를 취하면 뭐가 달라질까? 이렇게 독립된 소유자를 하나씩 둬서 그 독립된 소유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 회사가 외부로부터 배를 사오거나 또는 선박을 건조해서 임대업으로 해운사에다 배를 빌려줍니다. 그러면 해운사는 자기 소유의 배가 없어요. 자기는 다 임대해서 또는 리스해서 배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임대 베이스로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는 베어보트 차터 하여 퍼체이스죠. 소위 선체 용선 계약, 소유권 이전 조건부 선체 용선 계약으로
선박을 보유하고 또는 확보해서 운항을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나? 아까하고 똑같은 한번 그 상황을, 사고 상황을 상정해 볼게요. 이렇게 쭉 배가 있는데 배 하나가 사고가 났습니다. 자, 사고가 나면 또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 해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배를 압류하려고 들 겁니다. 자, 과연 이 배들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주 예외적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가 몇몇 예외적인 나라를 제외하고는 이 배들 압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해운사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독립된 소유 회사들의 배들이지 이 사고를 일으킨 해운사의 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압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운사 입장에서는 배를 그냥 운항을 합니다. 운항을 하면서 보험으로 처리하고 또 돈을 벌어서 갚기도 하고 어쨌든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독립된 소유 구조를 취하다가 보니까 어, 하나의 사고로부터 위험을 회피하는 그런 기능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해운업은 지금은 뭐 배 빠지는 일이 사실 많지 않지만 우리가 해운업의 유래를 보다 보면은 배가 참 많이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운업이 위험 산업이다 보니까 해운업이 발전한 초기부터 아, 해운업이라는 건 배별로 독립된 사업이다. 영국식 개념이죠. 또는 이런 것들이 대륙법적 개념이 와서는 독립된 소유 구조를 취해서 위험을 다 분리시켜야 한다.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연역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해운 선박금융의 기본 특징은 뭐냐면 해운회사가 직접 금융을 하는 게 아니라 독립된 소유 회사를 소위 스페셜 펄퍼스 컴퍼니를 취해서 선박을 소유하는구나. 이게 선박금융의 가장 큰 특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선사들이 이렇게 선박금융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넘어가겠고요. 자, 이런 기본적인 특질 하에서 우리나라 선박금융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참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선박금융 90년대 이전에는 사실은 원화 대출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모든 외항 선박은 거의 대부분이 달러 금융을 하고 있지만 90년대 이전에는 원화 금융밖에 없었고요.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산업은행이 제공하는 계획조선 자금, 원화 자금을 통해서 선박을 건조했고요. 유일하게 그 당시에 외화 선박 금융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일본계 종합상사로부터 빌려오는 BBC나 BBCHP 뭐 이거를 유일하게 yen화 표시, 소위 외화 표시 선박 금융으로 봤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 시절에 우리나라 해운선사들이 제일 그 받고 싶어 했던 게 뭐냐면 원했던 게 뭐냐면 달러를 빌려서 배를 짓고 싶었던 겁니다. 그, 왜,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 선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은행이고요. 우리나라 선사들이 은행으로부터 이렇게 돈을 빌려오면 그 당시에 돈을 빌려올 때 원화 금리가 보통 얼마였냐면요. 90년대 초에 90년대 초에 우리나라 은행들의 기업 우대 금리가 12% 내지 13%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기업의 신용도에 따른 스프레드를 붙여버리면 금리가 한 10%, 15% 정도 이렇게 돼요. 15, 16%. 자, 그러면 금리가 15, 16% 되는 돈을 빌려서 그 해운선사가 조선소로부터 선박을 건조해서 이 배로 운항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 돈을 갚으려면 운임이 15 내지 16% 되는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수준의 운임을 책정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배를 가지고 뭐 우리나라 해운회사가 우리나라 화물을 싣고 미국을 간다. 갈 때까지는 우리나라 다른 배가 없으니까 이 배를 싣고 갈 겁니다. 근데 돌아올 때 보면 미국에서 화물을 싣고 와야 되는데 운임이 15, 16%의 이자를 갚을 수준의 운임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아무도 화물을 싣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경쟁사들은 그 당시에 리보 플러스 스프레드, 그래서 리보라는 건 런던 이자 은행 간 금리인데 베이 뭐 많아봐야 3.5%를 안 넘습니다. 한때는 0.35%. 거기다 스프레드 3.3% 정도 붙여봐야 6% 미만으로 다 돈을 빌려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달러 금융은 아무리 비싸도 6%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15, 16%로 빌리니까 운임 경쟁력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사들이 계속 정부에다 요구하는 게 우리나라 달러 선박 금융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 92년도 초반에 제가 어떻게 하면 달러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이제 구조 검토를 제가 90년대 92년도에 했어요. 이렇게 달러를 직접 갖고 와서 달러로 배 지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서 달러를 빌려오려고 했더니 외국의 은행으로부터 국내 기업이 달러를 차입하려면 한국은행 승인사항이더라고요. 외환관리법상. 근데 한국은행 그 당시에 외환관리법에 한국은행이 이 달러 금융을 승인하려면 뭐 거의 안 해줬어요. 승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고도기술산업, 국반산업, 사회간접자본시설. 요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달러를 차입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가 이걸 차입이라고 안 하고 차관계약이라고 했는데 차관계약이 승인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달러를 차입해 올 수 있을까?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기재부에서도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를 보니까 SPC를 써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SPC를 써고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한번 SPC를 쓰면서 한번 이제 구조 검토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SPC를 두고서 SPC가 차입을 하게 하고 SPC가 건조하게 하고 SPC로부터 이렇게 임대를 받고 임대료 다 내면 나중에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면 실질적으로는 얘가 배를 지배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누리면서도 달러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SPC를 세우는데 해외에다가 두면 우리나라 외환관리법의 적용을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외환관리법상의 규제를 피할 수 있겠구나. 남는 거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 선사가 이렇게 임대해 오면 이 임대료가 달러로 나가는데 이건 외환관리법상 문제가 없을까 하는 정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그 외환관리법에 보면 산업장비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승인 허가 사항이 아니라 승인 사항이었는데, 당시 재무부에서 선박이 산업장비냐라는 거에 대해서 선박이 산업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은행 가서 승인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가니까 승인을 해줬어요.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SPC를 쓰게 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외환관리법상의 그 규제를 피하는 게 어떤 그 시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선박 금융 이외에 항공기 금융이라든가 부동산 PF를 제외한 나머지 PF라든가 ABS, ABCP 등 여러 가지 금융을 보면 해외다 SPC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SPC를 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외환관리법상의 규제를 피하거나 완화하자는 겁니다. 제가 지금 SPC 쓰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해운 기업의 고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함입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독특하게도 외환관리법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거를 썼구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선박금융 구조가 자리를 잡게 됐고요. 이렇게 자리 잡다 보니까 바로 이제 가스공사나 이런 데서 선박금융을 많이 이용했는데요. 90년대 선박금융을 보면 주로 이렇게 은행이 주도하는 선박금융이었어요. 그래서 은행의 구조를 보면 SPC 세우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이 지금과 똑같은 전형적인 이런 모습의 선박금융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은행 주도형 선박금융이었어요. 근데 은행에서 달러 대출이라는 게 한없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달러 금융이라는 게 막 인기가 있죠. 원화 대출은 막 15, 16%인데 달러 금리는 5, 6% 정도밖에 안 되니까 모든 선사들이 많은 선사들이 이 선박금융을 해달라고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일반 은행뿐만 아니라 종금사도 좀 들어와서 선박금융을 하기 시작했고요. 리스 회사도 들어와서 선박금융을 하기 시작했고요. 뭐 그러겠습니다. 모든 선박금융이 이렇게 SPC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90년대 초반에 선박금융이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지만 97년 12월 달에 외환위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오면서 선박금융에 새로운 변화가 옵니다. 뭐냐면 외환위기가 오면서 제일 첫 번째 일어난 일들이 뭐냐면 해운사들이 선박을 전부 파는 거였습니다. 한진해운도 보유 선박 중에 거의 대부분 팔 정도로 어, 배를 팔았어요. 왜냐하면 국내에 달러가 없어요. 달러 금융을 해갖고 달러를 갚아야 되는데 달러가 없으니까 결국은 달러 자산이 뭐예요? 선박이잖아요. 선박은 팔면은 바로 달러가 들어오니까 선박을 많이 팔았고 선박을 팔다 보니까 어떤 걸 우리나라 금융계가 알게 됐냐면 선박이라는 거는 그 가치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90년 초반에 은행들이 금융을 할 때는 은행이 금융을 할 때는 100% 대출을 해줬어요. 선박도 마치 부동산처럼 가격은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진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100% 대출을 해줬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조 기간 중에 이자까지도 대출을 해주는 그런 110% 정도 대출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외환위기가 딱 오면서 보니까 선박의 가격이 한 5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소위 대출금 잔액보다 선가가 더 낮은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2년부터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극복을 하면서 다시 물동량이 늘어났는데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선박이 필요한데 선박금융을 하려다 보니까 아무도 선박금융을 100%안 해줍니다. 은행들이. 그래서 생긴 현상이 뭐냐면 은행은 한 70%만 대줄 테니까 누군가가 들어와서 후순위로 들어와서 추가로 대출을 해줘라. 이게 뭐냐면 선박투자회사법 또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후순위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자본시장으로부터의 투자 또는 후순위 대출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외환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은행 주도형 선박금융에서 자본시장과 이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이 서로 결합되는 그런 선박금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자본시장이고 이쪽이 선박금융시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03년부터 2007년, 2008년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해운의 황금기죠. 이때는 뭐 굉장히 많은 그 선박금융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에 리만 사태 일어나면서부터는 그때로부터 2018년까지는 해운의 암흑기입니다. 해운의 암흑기다 보니까 아무도 선박금융을 안 해요. 이 소위 후순위조차 자본시장으로부터 들어오는 후순위 선박금융조차도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해운보증보험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누구든 후순위 들어와라. 그러면 후순위 원금은 내가 보장할게. 이런 시장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은행 시장에서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은행 중심과 자본시장이 결합하는 그런 시장으로 변했고, 그 다음에 리만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소위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공공기관 주도형 그런 선박금융시장으로 우리나라 선박금융시장이 변천을 했습니다.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 이런 여기에 제가 조금 더 덧붙이고자 하는 거는 어, 그런 선박금융이 발달해가는 과정 속에서 어, 우리가 이렇게 간간히 보아왔던 게 이 텍스리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기존의 선박금융에 이렇게 붙어서 운영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선박금융의 모습이에요. 대출 받아서 뭐 조선소로부터 배를 만들어서 BBCHP로 잘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해운사, 예를 들어서 여기 대한해운이라고 칠게요. 대한해운에 여기 영국의 어떤 레쏘가 와서 이 배를 이 배를 어, 이 배를 나한테 빌려주라. 그러면 내가 영국에 있는 다른 회사에다가 운영 리스로 빌려줘서 한 바퀴 돌려갖고 네가 다시 쓸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대한해운이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나한테 뭐가 좋은데, 그러면 선박 밸류에이션의 10%를 내가 현금으로 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대한해운에서 야, 무슨 서류로 계약서를 이렇게 한 바퀴 돌린다고 뭐 10%나 주냐. 우리 내가 갖고 있는 LNG 선박 한 척당 2억 5천만 불인데 그러면 2,500만 불씩 내가 세 척 가고 있으면 한 750만 불을 어, 7,500만 불을 공짜로 그냥 주겠다는 얘기냐? 말이 되냐? 뭐 이렇게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UK 레소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 영국에는 그 캐피탈 얼라원스 액트라는 게 있는데 얘가 UK 레소가 그 자산을 자기 자산으로 편입을 해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고속감가상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면 감가상각이라는 건 비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용 이익을 이 회사의 모회사가 법인세를 많이 내는 모회사가 있으면 이 감가상각을 모회사가 가져가고 모회사가 그만큼 감가상각만큼 안 내는 법인세 절감하는 부분을 나눠줄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이 당시에 법인세율, 영국의 법인세율이 한 30% 됐는데 30%를 만약에 이 2억 5천만 불을 가져가서 2억 5천만 불을 아주 단기간 내에 전부 100% 감가상각을 한다 그러면 2억 5천만 불의 30%에 해당하는 소위 7,500만 불을 그렇죠. 7,500만 불이죠. 7,500만 불을 법인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중에 3분의 1을 여기다 준다는 거예요. 3분의 1은 자기네들이 먹고 3분의 1은 이 딜 구조하는데 사용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대한해운 입장에서 못할 바가 뭐가 있느냐. 이래서 이제 이런 UK 텍스리스를 택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그 텍스리스, 소위 조세리스 구조라는 게 우리 시장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사실은 SK해운이 2000 외환위기 당시에 US 텍스리스, UK 텍스리스를 해갖고 이 조세 베니핏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한해운이 2003년도, 2004년도에 이 조세 리스를 한 이후로 거양해운도 텍스 리스를 했고요. 많은 선사들이 사실은 텍스 리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해운의 텍스 리스 말고도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도 US 하이 테크놀로지 텍스 리스 뭐 이래 해가지고 각국이 제공하는 조세 베니핏을 금융에다가 끌고 와서 금융에 녹아들여서 실질적으로는 금리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그런 금융을 서로 이렇게 콤바인하는 그런 금융이 2000년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우리나라 선박금융이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SPC라는 거를 썼습니다. 쓰는 이유는 하나는 위험의 회피고 또 하나는
외환 위기를 외환 관리법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라는 걸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SPC를 쓰는 이유를 하나 마지막 제가 늘 강조하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해운회사가 이렇게 직접 돈을 빌리고 선박을 지어서 담보를 제공하고 난 상황에서 해운회사가 제가 이걸 다른 걸로 좀 하겠습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이렇게 봅시다. 한번 뭐 해운회사 워낙 2007년부터 많이 들어갔죠. 삼선해운, 대한해운, STX 뭐 워낙 많은 해운회사가 들어갔는데 해운회사가 들어갔을 때 이 은행의 대출 채권이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이 은행의 대출 채권은 해운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고 그 대출 채권에 대해서 담보를 주면 은행의 대출 채권은 회생 담보권이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의 종류가 일반 회생 채권, 회생 담보권, 공익 채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그림에 의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은행에서는 내가 선박금융할 때 나는 담보부 대출이라고 생각을 했고 내 담보는 어떤 경우에도 만약에 이 대출 채권이 회수가 안 되면 이 담보를 내 마음대로 행사를 해서 이 선박의 담보 가치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려고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앞에 뭐라고 했냐면 선박금융은 어셋 파이낸싱입니다. 어셋 파이낸싱은 뭐냐면 기업금융이나 이런 거하고 달라서 자산의 담보 가치만을 보고 하는 금융입니다. 이렇게 첫 마디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회생 절차에 들어가니까 담보권 행사를 못 한답니다. 회생 담보권이 되면 담보권 행사 못 합니다. 그리고 실질로 변제받는 비율도 작게는 30%, 많아야 한 65% 이렇게 받습니다. 원래 나 배팔아서 다 받으려고 그랬는데 은행의 뜻하고 반해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렇게 되는 금융을 되게 싫어하고 은행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SPC를 한번 써서 한번 해보자. SPC를 쓴 구조를 보면 이 구조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 회생 절차에 들어가도 이 은행의 대출 채권이 바로 회생 채권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행은 SPC에다 대출해 줬지 해운선사에다 대출해 준 게 아니에요. 대출 채권의 상대방은 SPC죠. 얘가 회생 절차가 들어간 게 아니라 해운선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해운선사에서 돈이 안 올라오면 은행은 그냥 담보 실행하면 됩니다. 이 담보를 규제할 방법도 없어요. 왜냐하면 해운선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이 이 해운선사를 상대로 앞으로 어떤 법률 행위도 하지 마세요. 돈 빌리지도 말고 대출도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포괄 금지 명령을 하나 내리고요. 두 번째는 해운회사의 채권자를 상대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니네들 앞으로 해운회사를 상대로 압류, 가압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경매 절차도 진행하지 마세요. 라는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해운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은 해운회사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도 못하고 가압류도 못해요. 그런데 이 배는 해운회사의 재산이 아니라 SPC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재산이니까 남으로부터 압류당하는 거 피할 방법이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은행 입장에서 보면 SPC를 하나 썼더니 실질 차주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나의 담보권 행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네요. 라는 결론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약간 현학적인 표현으로 뱅크럽시 리모트 또는 도산절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SPC를 쓰는 그동안 선박금융에서 SPC를 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도산절연을 때문에 SPC를 써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유럽 은행들은 이렇게 SPC를 두지 않으면 소위 말하면 도산절연이 되지 않으면 선박금융을 제공해 주질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지금 이렇게 마구 건너뛰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SPC를 쓰는 이유는 위험의 회피입니다. 해운 산업의 고유의 위험인 위험의 회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외환관리법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도산절연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산유동화법, 그다음에 부동산 리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법에서 보면 이런 SPC와 관련된 소위 그 트루세일 또는 도산절연의 개념이 다 숨어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를 쓰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도산절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박금융의 SPC를 쓰는 게 왜 그런가 했더니 가장 큰 목적은 도산절연이었구나. 이 말씀을 오늘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한 가지 딱 말씀드린다면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꼭 이 꼭지를 잡았습니다. 뒤에 뭐 좀 다른 얘기들 많이 썼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이 도산절연에 관련해서는 우리 김인현 교수님도 좀 다른 뜻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것만 갖고도 오늘 좀 말씀 나누고 토론할 수 있었으면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예, 네, 아주 핵심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변호사님 토론하시고 싶어 했던 게 네, 그 연안 여객선은 이제 선박 금융이 잘 안 일어나는데 아마 왜 그런지 하고 최근에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 그걸 좀 그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창진 실장님이 그 나와 계시니까요. 변호사님이 좀 궁금하게 생각하신 거 네,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답변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조금만 더 그 부분 말씀을 좀 예. 드릴게요. 그러면 음, 아이고, SPC를 쓰는 것 관련해서 사실은 어, 뭐 이런 그 법인격이 하나 들어오면 발생하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도산절연 이슈를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파나마 SPC를 쓰게 되면 여기서 한국에서 임대소득이 파나마로 들어가면 임대소득을 뭘로 볼 거냐, 사업소득으로 볼 거냐, 또는 이자소득으로 볼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세율에 따른 원천징수를 한국에서 합니다. 또 파나마에서 은행한테 줄 때는 이자소득이니까 원리금을 주다 보니까 이자소득이 있으니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슈가 있어요. 또 파나마 SPC하고 국내 조선소하고 선박 건조 계약을 맺으면 이게 도급 계약이니까 소위 부가가치세 문제가 있고요. 회사를 하나 세우다 보면 법인세 문제, 등록세 문제, 또 선박을 팔게 된 경우에 판매 차익에 대한 캐피탈 게인 텍스, 양도소득세 문제, 그다음에 선박을 취득하는 순간, 선박을 건조해서 취득하는 순간 취득세 문제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 상선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없애거나 유명무실화 시켰어요. 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예두 취득세도 있지만 BBCHP 기간이 종료해서 차터러가 나중에 소유권 취득할 때 취득세 문제도 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국제선박 등록법에 의해서 뭐 취득세를 없애버렸다던가 또 파나마의 경우에는 자국 영내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없다던가 또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BBCHP는 금융리스가 아니라 할부 매매이니까 매매의 경우에는 그 지급금이 매매 그러니까 동가치의 교환, 동등가치의 교환이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뭐 이런 등등 뭐 깊이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가 있는데 각종 부과되는 세금들을 다 없앴는데 이걸 한국에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 등장을 해요. 왜 뭐 굳이 한국에서 세울 건 아닌데 한국에 세울 경우들을 상정을 하다 보니까
이자 소득 문제도 생기고 임대료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도 생기고 조선소하고 건조계약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도 생기고 법인세 문제도 생기고 취득세 문제도 다 생겨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게 생기냐면 첫 번째가 어선의 경우에 좀 그런 게 생기고요. 두 번째 경우가 연안화객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선의 경우에는 뭐 그냥 이거는 오늘 뭐 주제 논의는 아닌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 어선의 특징이 뭐냐면 공해상에서 어획물을 잡아가지고 국내로 갖고 들어오면 이게 관세가 부여될까 안 될까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외국 국적선으로 갖고 들어와 버리면 관세가 물리게 돼요. 공해든 타국 영해에서 갖고 오든. 타국 영해에서 갖고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8% 룰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8% 받습니다. 근데 한국 국적선으로 해오면 공해상으로 어획물을 갖고 국내로 들어오면 이건 우리나라 연안에서 잡은 거하고 똑같아가지고 통관 절차를 밟지 않아요. 타국 영해에서 소위 쿼터 받아갖고 잡아오면 이거는 관세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플래그를 달면 관세가 없어져요. 이 관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어선을 갖다가 코리안 플래그를 달고 금융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부가세가 무지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가세를 없애면서 어선을 확보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원양 어선들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지금 그 새로이 리플레이스먼트가 필요한 상황인데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연안하객선의 경우에 연안하객선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 연안하객선도 그냥 회사가 돈 빌려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조금 싸게 하려면 결국은 SPC를 쓰고 그다음에 도산절연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카보타지 원칙이 적용되면 코리안 플래그를 달아야 되는데 코리안 플래그를 달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세금들이 생겨서 사실 금리 떨어지는 것만큼보다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내항해운 고시에 보면 파나마에 두고서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부 지금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나마에 SPC를 세우고 연안 화객선 선박금융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사실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우리가 파나마 SPC를 쓰려고 한 거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달러를 차입하기 위해서 파나마 SPC를 쓰고 하고 했는데 원화를 차입을 해야 돼요. 연안여객선은 외화 수입이 없어서 괜히 달러를 차입하고 원화 수입 갖고 달러 갚으려면 소위 커런시 수합을 걸다 보면 또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문제가 생기고 가장 큰 뭐 그런 걸 떠나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안 화객선을 좀 더 저리로 금융을 하면 금융 구조를 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연안 화객선의 경우에는 신용 보강의 방법이 참 없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바다 공부 모임에 들어와서 연안 화객선의 경우에 신용 보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를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하나의 질문이었고요. 혹시 시간이 나면 원양 어선의 경우에 여러 가지 코리안 SPC를 세웠을 때 부과되는 여러 가지 이런 세금들, 부가가치세나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법률 개정이 가능하겠는지 혹시 이 바다 공부 모임에 공무원이 계시면 의견을 좀 듣고 싶었던 게 저의 두 가지 궁금증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호사님 아주 친절하게 저 문제점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정답을 말씀하시기보다는 그 우리 김창진 실장님 그 저 연안 뭐 여객선 또 화객선 선박 금융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거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실장님, 예, 예, 이거 혹시 화면 잘 화면에, 보입니다. 예, 화면에
공유하는 내용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예. 예, 예. 연안 그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안 선박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해서 연안 선주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2개가 있습니다. 제가 SPC 관련해서는 뭐 제가 언급할 그게 없을 것 같고요. 제일 먼저 연안 선박 그 현대화 펀드 사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화 펀드는 SPC를 통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선주 부담을 약 10%, 정부 부담을 30%에서 60% 하고 이제 금융을 은행을 통해서 금융을 30%에서 40% 정도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요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우리 그 현대화 펀드를 통해서 현재 건조된 선박들의 리스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일 고속에 약 2만 톤 클래스 500억 대 규모, 그 다음에 시월드 고속계는 2만 6천 톤, 현상의 MC대 2만 톤 클래스가 약 한 670억, 그래서 펀드 지원액이 약 285억 또는 249억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펀드 지원액이라는 건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토록 지금 현재 2016년 이후에 우리 그 여객선, 카페리 선박들은 대부분 정부의 현대화 펀드를 통해서 대형 선박들이 건조돼서 현재 지금 선박 금융을 일으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2차 보존 관련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차 보존은 여객선과 소형 여객선과 화물선에 대해서 일으키고 있는데 대출 금리가 2.5%를 이자로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교수님께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그 SPC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직접 선사가 일으키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주 부담이 약 30% 정도, 그 다음에 금융에서 은행을 통해서 70%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70%의 금리 중에서 정부가 2.5%를 지원해주고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표적으로 약 한 60여 척의 선박들이 건조가 되었는데 대형 선박으로 본다면 하이렉스 스토리지의 비욘드 트러스트가 2만 7천 톤 클래스인데 약 940억 정도, 그 다음에 한일고속의 코리아 익스프레스호, 그 다음에 코리아 프라이드호가 약 270억 정도, 그 다음에 그 뉴 드리모가 2,100톤 클래스인데 약 한 1,000만 불 정도. 그러니까 내양 연안 여객선들이 제주와 그 다음에 백령도, 그 다음에 울릉도, 그 다음에 그 홍도, 흑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운항하고 있는 선박들이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선박 금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펀드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SPC를 통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그 현대화 펀드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2차 보존의 방법은 선주가 직접 금융을 일으키는데 금리를 2.5%를 지원해주고 있는 형태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두 가지가 대표적인 연안선박 여객선에 대한 선박 금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화면 여기 하나입니까? 두 장입니까? 한 장입니까? 두 장입니까? 예? 여기 슬라이드가 한 장이세요? 두 장이세요? 슬라이드가요? 예. 슬라이드가 제가 몇 장을 만들었는데 혹시 보이는 게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한 장 앞에 거만 보여가지고 제가 볼 땐 뒷장이 있나 싶어서. 뒷장이 있기는 한데요. 그거 보고 그 설명하시려고 그러신 거 아닌가 싶었어요. 예. 몇 장이 있는데 제가 이거 사용 방법을 좀 잘 몰라서 예, 나중에 자료로 제가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변호사님, 네. 조금 되셨는지 모르겠고 지금 전작
전작 전무님도 들어와 계시니까요. 그 한중 카페리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작 전무님. 네, 전작 전무님 계세요? 아, 예, 목소리 들립니까? 예, 예. 아, 우선 제가 오늘 그 외부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좀 늦게 입장을 했고요. 별도로 제가 준비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우영 변호사님 쭉 발표를 들어보니까 거의 한 8, 90페이지, 거의 100여 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거의 매 페이지가 어떤 삼박의 금융 구조에 대해서 시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사자들이 매우 많이 다르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우리 카페리 쪽 해운회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장 그 자본기 크게 보면 해운회사의 성패를 기본적으로 좌우하는 게 선박 확보, 싼 가격으로 좋은 배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중 카텔이 보면은 한국에서는 싼 가격으로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에서는 싼 가격을 지는데 좋은 배를 또 못 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아까 그 정우영 변호사님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 뭐 외환 문제도 있고 세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복잡한 이해 당사자 간의 거래 관계에 따라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를 그뭐 랜더 뭐 금융이 되겠죠. 뭐 차트로 뭐 그걸 보면 또 선사가 또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또 조선소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국 같으면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도 조선소 선사 금융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이익이 되면은 설령 선사가 조금 손해나도 조선사가 손해나도 어느 특정 산업이 손해나더라도 조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다 지어요. 우리 저 한중 카페리가 배가 한 16, 17척 뭐 늘었다 줄었다 하고 또 동해안에서도 두세 척이 왔다 갔다 하고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가 한 20척입니다. 그러면 척당 가격이 이제 3, 4년 전만 해도 뭐 한 6, 7천에서 한 7천. 지금은 거의 아마 중국도 7, 8천, 8, 9천, 우리나라는 거의 1억 불 가까이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한 20억 불 시장을 우리나라 그 금융하고, 금융도 이제 민간금융, 정책금융, 또 이제 요즘 해양진흥공사 여러 형태로 변질이 되고 있잖아요. 시대 상황에 따라서. 금융하고, 또 우리나라 조선소, 해운사, 이런 것들을 하나로 엮어서 국익 차원에서 조금 어떻게 금융을 일으키고 우리가 조선소를 밀어주고 선사도 하고 수부책을 다 가져올 수 있거든요. 유리한 조건을 하면. 그게 하면 국익 차원에서 조선뿐만 아니고 조선을 하게 되면 수리조선 따라오지요. 선원 따라오죠. 그 다음에 선용품, 기술소품 따라오죠. 보험 따라오죠. 국가의 이익이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연구를 해서 좀 풀어나갔으면 어떨까. 이 문제를 푸는데 아마 정우영 변호사님 많고 많은 사람이 없으리라고 봐요. 한 100여 페이지 가까이를 매 페이지마다 다른 케이스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조금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해법을 찾아 나갔으면 합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질문도 아니고 제 소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사님. 이렇게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저기 이상석 해진공 차장님도 조금 준비가 돼 있으실 겁니다. 이 차장님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이라고 합니다. 정우영 변호사님 그 강의 언제나 명강으로 또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항상 들을 때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근데 저희가 첫 번째 발표하신 그 마리나와 어떤 요트 이것도 굉장히 흥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해양진흥공사가 좀 현재 해진공법이 개정이 돼서 조금 업무 영역들이 좀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개정이 안 됐고 지금 아마 4월 정도에 통과되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요. 거기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이렇게 마리나 뭐 이런 쪽, 그러니까 선박 수리 조선업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뭐 기타 뭐 벙커링이라던가 이런 쪽에 기존에 이제 해진공에서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업무 영역이 좀 확장이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해지공이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못했다는 것은 조금 어, 안 한다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좀 업무 영역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마리나라던가 이런 쪽도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금융이 좀 다양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우영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선박금융의 어떤 그런 거, 그리고 또 조금 어선이라던가 또 연안선이라던가 저희 해진공도 사실은 연안선사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선박금융을 하고 있는 팀이 있긴 있는데 제가 이제 그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잘 몰라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되게 어려운데 변호사님 말씀처럼 텍스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있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알게 됐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해진공이 그동안은 조금은 좀 먼저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 뭐 HMM이라던가 좀 이렇게 해운 쪽에 있는 구조조정이라던가 이런 업무에 좀 집중을 했다면 이걸 이제 2차적으로는 이제 해외 항만 개발이라던가 뭐 국내 쪽에 있는 어떤 항만 인프라나 뭐 물류센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이제 요번에 공사 같이 벙커링이나 수리조선소 이런 것까지도 들어왔고, 더 나아가서도 같이 이제 그런 어떤 연안 여객선이라던가 원양어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 해진공이 업무를 좀 더 그 금융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조금 금융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더 해서 민간과 이제 정책금융이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요즘 선박금융은 좀 일반 우리 그 회원들이 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너무 깊이 하지 않고 우리 정우영 변호사님이 그 지금 세 분 말씀하신 것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좀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네. 먼저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이제 그 연안 화객선 금융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찬진 실장님께서 현대화 펀드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조금 더 얘기를 하면 현대화 펀드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연안 화객선 금융은 대부분이 기항지가 제주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제주를 오가는 화객선들은 화물 수입이 80% 이상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금융을 제공하려면 사업계획 분석을 하면은 수입이 항상 잘 나옵니다. 화물 수입이 있어서. 그런데 인천에서 제주, 목포에서 제주, 부산에서 제주, 뭐 삼천포에서 제주 이런 항로를 제외한 나머지 항로, 뭐 예를 들어서 홍도를 거쳐서 가거도를 거쳐서 목포로 들어온다. 이런 데는 화물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여객 수입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 어떤 그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한 배가 투입돼야 되는데 이런 배들에 대해서는 미래 수입이 안정적인 미래 수입, 소위 담보 가치가 있는 미래 수입이 보이지가 않아서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더 고민을 하고 앞으로 이 바다 모임이나 바다 공부 모임 등에서 연구를 해야 될
정책적으로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 아니다. 무슨 다른 담보가 있다. 뭐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짓고 싶고요. 두 번째 말씀 중에 나온 게 아니라 채팅방에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KOBC의 역할이 뭐 과거와 같은가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아까 우리 이상석 차장님께서 거의 답변을 주셨는데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이런 보증기구는 국가에서 많이 만들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해운이라는 데가 워낙 많은 그 자본 집약적 산업이다 보니까 경기 변동 때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우리나라는 해운 산업 자본이라는 게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그런 기능을 해왔는데 최초에는 제가 아까 강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했고요. 그것이 2018년도에 해양진흥공사법이 만들어지면서 해양진흥공사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해양진흥공사도 사실은 그 역할이 뭐냐면 해운업이 위험할 때, 위태로울 때 도와주세요, 보증해 주세요 이런 역할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2년간은 하나도 위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KOBC가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KOBC가 역할이 좀 변경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박스 리스업, 선주 사업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어요. 이게 흐름을 전체를 보면 KOBC가 초기에는 보험을 하다가 보험 형식으로 보증을 제공하다가 그 다음에 순수 보증과 투자 형식을 하다가 지금은 마치 리스 회사처럼 박스 리스업, 선주 사업 이렇게 기능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이 정책적 기능으로 하면서 많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전작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해운과 조선과 금융이 하나가 되어서 중국처럼 우리도 좀 신속한 금융, 그 다음에 경제적 뭐라 그러나요? 그 경쟁력 있는 금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일본식 해운 클러스터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막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계속해서 저희가 도전을 받고 있는 게 WTO 이슈입니다. 우리나라가 자꾸 조선업을 도와주다 보니까 이런 클러스터 형식을 주장을 하면서 조선의 혜택이 가다 보니까 WTO 제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이렇게 눈치를 봐가면서 이거를 이렇게 잘 뭉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의 생각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선박금융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또 좀 보호가 돼야 될 뭐 연안이라든지 어선, 원양어선 쪽에 좀 이론도 개발하고 정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작 선배님 말씀처럼 또 우리 해운 조선 금융이 또 하나가 될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문현 교수님 마무리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귀하게 안영집 전 주 싱가포르 대사님도 들어와 계신데 혹시 뭐 안영집 대사님이 오늘 들어보시고 좀 소감이라든지 한 말씀 하실 수 있으시면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영집 대사님은 우리가 4월 달에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그리스 대사 또 싱가포르 대사를 하셨고 또 해운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고문현 박사님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영집 대사님부터 하시는 게 안 좋아요? 예, 안 대사님 지금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대사님 나오셨네요. 예. 대사님 반갑습니다. 예. 대사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들리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모처럼 들어왔는데 좋은 내용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아까 우리 다른 분들도 좋지만 또 우리 정우영 변호사님 전문적인 말씀 해주신 것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한국 해양 분야 발전에 좀 기여가 되는 어떤 모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미력 하나만 가끔씩 참석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또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대사님 감사합니다. 예, 예, 고 교수님, 네, 예, 마무리 네, 말씀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112강, 113강을 특히 112강의 김영애 선장님 세계 요트 일주 경험담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담 해준 것 중에 마치 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재미있게 소개해 주셨는데 그 무기를 구해준 그 사람에게 제일 큰 상을 줬다는 것은 이 상생, 동반자 정신을 의미하는 그래서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그 파트너십,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평화, 동반자 관계를 의미하는 데 상당히 의미 있는 시사점이라 생각하고 또 뭐 이 나이 많으신 분이 87세 할아버지 혼자 만주한 데에 대해서도 격려하는 그래서 아마 저희들 우리 바다 포럼에 계신 분들도 다 한 번씩 다 요트를 타고 한번 그런 상도 받아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같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 김민현 선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같이 좀 가서 다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영애 선장님이 그 ARC를 2018년에 한국이 34번째로 참가해서 태극기가 개양되고 애국가가 올렸다는 저 애국 정신을 발휘한 것에 대해서 그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시고 많은 또 가르침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뭐 우리 그 김민현 선장님이 생활 요트까지 설명하셨는데 그래서 뭐 재미있는 힌트를 주셨는데 스페인 여행 500만 원, 600만 원보다 생활 요트로 한두 달 요트 타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봐가지고 요트 인원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한국 ESG 학회가 5월 1일부터 6일까지 제주도에서 하고 마지막 날은 이 김영애 선장님 또는 그 표현병 선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요트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관심 있으시면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우영 변호사님이 113강을 아주 멋지게 하셨는데 저도 뭐 이쪽에는 SPC 쪽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선박 건조 금융법에 대한 인트로덕션과 SPC에 대해서 아주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저도 뭐 조금 뭐 이렇게 이제 개관을 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뭐 김창진 실장님이나 전작 대표 사장님 뭐 이상석 팀장님 등이 다 토론해 주셨는데 그 선박 연안 선박의 그 현대화 펀딩 관련해서 사실 돈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펀딩을 잘 이렇게 받아가야 하는 건 중요한데 잘 체계적으로 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끝까지 있다 보니까 장석영 타관님이 끝까지 아주 경청하시는 모습에 아주 그 경의를 표했고요. 뭐 우리 김연빈 대표님이랑 늘 하시지만 장석영 타관님 처음 들어와서 끝까지 계셔가지고 제가 더욱더 이 옥기설 염리고 장석영 타관님을 존경하고요. 저희 우리 ES 학교도 많이 도와주시는데 하여튼 이 공지에 계시다가 이렇게 오셔서도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 보고 더 열심히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뭐 안능집 이 대사님도 뵙고 해서 여러분들 정말 반가웠고요. 앞으로 또 멋진 이 바다 포럼이 또 순항되어서 정말 월드 클래스 이 선장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 바다 포럼 자체가 월드 클래스 포럼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우리 황진의 그 케마이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그 크루즈 그 육성을 위한 그 포럼을 또 담당하고 계신데 좀 포인트는 조금은 다릅니다만은 황 박사님은 이제 원양 크루즈 쪽이시거든요. 그래서 황 박사님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예.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뭐 이 앞에 그 김영현 선장님 그 요트 세계 일주 이야기도 좀 들었고 그다음에 정우영 변호사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특별히 제가 뭐 지금 시간이 늦어서 질문 좀 드리기는 그렇고요. 저는 이제 크루저 관련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고 포럼도 뭐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한 80명의 회원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은 크루저에 대한 이야기도 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근데 하여간 제가 이 시간을 김인현 교수님이 날마다 애쓰시면서 매주 하시는 걸 잘 아는데
제가 부산서 생활하면서 주말에 오면은 항상 저녁 시간이 가족들하고 딱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저녁 시간이 좀 겹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참여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오늘은 하여간 조금 그래도 그 좀 들을 수 있어서 좀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그 뭐 이런 노력들이 이제 저는 우리나라 해양 산업의 많은 발전에 기여할 거라고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김영애 그 선장님을 뭐 개별적으로 또는 우리 KMI에서 좀 그 접촉을 해서 그 한국이 요트 마리나 산업이 지금 그 많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좀 그 기대만큼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한 자리를 마련해서 또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우영 변호사님의 이제 그 뭐 선박금융에 대한 그 해박하고 깊이 있는 내용들은 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 얘기 외에는 그 드릴 말씀은 없고요. 김인영 교수님 그리고 오늘 발표하신 두 분 또 우리 네. 고민영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도 예 뭐 새해인데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언급되신 분 말고도 강정열 우리 해양수산부 그 공무원님 또 또 연안해운 과장님도 아까 도경식 과장님도 들어오셨고요. 또 한덕훈 KMI 또 박사님 또 경북 영덕의 그 권세탕 그 전 수협도 상무님 뭐 등등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어요. 윤영진 세무사님 현재 우리 회원님들은 아니신데 꼭 회원을 가입하셔가지고 같이 좀 공부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또 정리해가지고 내일 올려드리고 동영상 만들어서 다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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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